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이런 순서대로 다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왜냐하면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또 홍콩 증시에서도 실제로 헝다그룹 주가가 17%인가요? 이렇게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스케줄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좀 일찍 손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연준이 결정짓는 그 뒤에는 강력한 경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모든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기 때문에 출발은 당연히 상승할 거다. 이거는 상당히 명확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장 시작하기 전에 뭐였냐면, 그러면 이거를 상승세를 장이 끝날 때까지 이게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시장이. 그게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 0.42%를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3,140포인트 선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오늘 이제 강력하게 매도를 했고, 또 외국인들 스탠스가 되게 마지막엔 조금 샀지만 어정쩡한 분위기로 종일 이렇게 끌고 왔어요.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순매도 쪽이 좀 크고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오후에 가면서 순매수 쪽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들만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779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3,433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은 2,558억을 순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를 했는데, 결국 오늘은 되게 재밌게 코스피는 0.07% 떨어지고 코스닥은 0.07% 오르고 이랬습니다. 근데 별로 의미 없죠. 다 보합권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이번 주에 코스피 마감 종가는 3,125.24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0.4%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당연히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 쪽을 매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개인들만 매수에 나섰는데, 개인들이 2,137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 방어를 이제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1037.03포인트, 0.07% 상승. 이건 상승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간 글씨로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이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여러 개 있지만 우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카카오가 4,500원 오른 종가로 끝났고, 네이버가 5,500원 오른 종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카카오는 3.91%가 오른 거고, 네이버는 1.38%가 오른 겁니다. 이제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얘기죠. 이게 왜 이제 카카오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셨지만, 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카카오는 3.91%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쪽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향 그 수주 기대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지만 제네시스 현대 또 그렇고 한국 GM, 포르쉐 이렇게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이제 막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오면서부터 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오는 모델들은 2022년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소재 쪽이 좀 움직였고 또 은행주도 뭐 아시지만 뭐 은행주는 이제 금리 그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 미국이 연준이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움직여야 될 거예요. 금리를 한 번 더. 예. 그래서 오늘 뭐 환율은 1176원 50전. 어제보다 1원이 원화가 또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팩터 중에서 하나는 이제 완전 접종, 하나는 환율인데 환율은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원격 의료 관련 이거는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가 나왔죠. 50세 미만, 50세 미만인데 완전 접종을 했는데 뭐 다시 걸리면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면 재택으로 치료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하고 또 산소 포화도 뭐 기능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탑재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 탑재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 그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쪽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만 제대로 돼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진짜 이 갬블 같아요. 이쪽은 누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어제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대로 우리 시장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조금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다.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카카오 얘기부터 좀 하죠. 정말 다행스럽게 카카오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이제 뭐 핀테크 특히 이제 뭐 네이버 파이낸스도 그렇고 이 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지금 옥죄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쪽에서 뭐 나쁜 건 다 이미 다 반영돼서 갈 때까지 간 거니까 이제 오르는 것만 남았다. 뭐 이제 이러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어쨌든 간 긴 호흡으로 이 플랫폼 기업의 향후가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 겪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핀텍 제일 앞단에서는 이 금융 쪽에 진출이 막히면 사실 다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밸류를 인정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뭐 미루어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게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해방 이후에 지금의 그 고전적인 금융 사이드가 이거를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여기 뭐 그 은행끼리 합치고 나눠지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아무도 여기를 건드리지를 못했던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이 핀테크 기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써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50% 이상이 뭐 카카오뱅크를 탑재했다. 이건 왜 그렇겠어요? 편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 의해서 뱅크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강점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자, 그럼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금융업
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 거죠.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크다. 생각보다 더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느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궁극적으로 왜 제가 이제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핀테크 기업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뭐 AI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우리 사용자는 편하지만 이 전기차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배터리 문제 있다면 배터리만 그냥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충전을 하면 되잖아요. 되게 이제 심플해요. 뭐 그래도 뭐 고장은 나겠지만 기존 그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주변에 정비 쪽에 있는 그런 쪽이요. 그쪽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세트 메이커도 기존 이제 라인이 바뀌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인원이 좀 축소되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슬기롭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카오의 오늘 그 반등은 조금 슬프지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에 대해서 뭐 리포트도 많이 좀 나오고 요새 뭐 리포트도 잘 안 나오지만 막 어젠가 오늘 하나 좀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카카오의 목표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뭐 지연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이게 우리 요새 쓰는 말 우픈 얘기지만 그 어쨌든 이거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 공을 탁 던지면 떨어지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튀겨 올라오는 것 같은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 내내 이거 얘기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내년 대선까지 그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것저것 관련된 게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플랫폼 길들이기는 좀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카카오의 움직임에서 느낀 게 뭐냐? 이거는 오늘 이제 보면 이 5일 이동 평균이 새로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뚫고 밑으로 추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와야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뚫기가 힘들어요. 바로 뚫기 힘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서 옆걸음질을 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근거를 좀 버텀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긴 호흡으로 이 플랫폼 기업을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바닥이 횡보하는가를 확인한 후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거는 뭐 긴 호흡으로 사는 거지 지금 시점에 사서 이걸 단타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릴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하고의 차이점. 분할 매수할 때도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다 빠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때는 일단 분할 매수를 멈추고 바닥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재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내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이후에 어떻든 하락을 멈춰서 오늘 뭐 4,500원이라도 오른 게 천만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은 FOMC가 정리를 해서 테이퍼링은 이제 시장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놔야 되는 재료가 됐어요. 뭐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주가에 강력한 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테이퍼링 초기에는 주가가 안 빠집니다. 오히려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한다 안 했다 뭐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는 시장이 이미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예가 많았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훨씬 뒤에 내년 하반기나 실제로 금리가 움직일 때는 조금 시장이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멀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헝다그룹 문제를 자꾸 그 중국 내부적인 걸로 아무리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에요. 그 뭐 이머징 마켓 분리에서도 그렇고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류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 정부는 뭘 어떻게 할까? 중국 정부가 나서서 나서는 순간 이거는 소멸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안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혀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SOC 막 그 개발 계획 같은 거 오늘 막 발표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헝다그룹 갈 때까지 가다가 죽으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헝다그룹이 뭐 해결하는 방법이 이르면 영내 채권 같은 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뭐 좀 모종의 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미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간 터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중국 정부가 뭔가 화끈하게 구제금융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거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제금융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SOC 개발사 이건 뭐냐면 이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이 중국이 일시적으로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싼 주택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싸게 그러니까 마진을 줄이고 많이 파는 그런 전략을 쓰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충격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집값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게 한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충격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SOC 사업 같은 거 막 발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 죽어도 우린 이걸로 똔똔 친다 경제 이거에 뭐 이런 이제 복선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 안 들으면 니네 구제금융 줘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죽어. 죽으면 우리가 해결할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헝다 넌 죽으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게. 근데 네가 목숨이 살아있으면 그냥 네가 해결해.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이야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있고 이미 이제 그 우리 추석 연휴 때 막 하루에 2% 이상 빠지고 막 그런 것도 겪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문제나 미국 내부적으로 뭐 미국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이 태풍권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재료 있잖아요. 호재가 나와서 얘를 덮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얘가 덮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예측되는 건 아마도 그 답이 실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3분기가 전통적으로 실적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미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접종률도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시그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코스피를 그 지난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0일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조 가까이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몇십 주씩 매달 때리던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두들겨 맞다가 1주 정도 지금 사줬다.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율 쪽만 조금 가닥이 잡히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걔네들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사기 때문에 그때 대형주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관리로 띄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공매도가 커버리지를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걔네 매수 물량, 커버리지 물량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장이 하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시장에서 우리가 뜻하지도 않게 갑자기 뭐 롱텀은 아니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상황적으로 임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70%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있으시면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나머지 30을 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은 일부 그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채워가는 정도만 하시라.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것도 내일 아침에 브런치 카페를 꼭 보세요. 내일 뭐 시즌 1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물타기와 분할 매수. 그래서 봐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한 너무 빠른 확신을 갖는가 보다는 일부 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기본인데, 너무 주식 없이 돈만 있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이 채우는 것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일 브런치 카페 여러분 그 시즌 1 요거 50번째 강의예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조금 쉬겠습니다. 쉬다가 이제 시즌 2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신경 별로 쓰지 마시고,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큰 폭 하락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꼰대 생활, 여러분 슬꼰생 이렇게 검색에 치시면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또 하나 올려놨으니까 주말 동안에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